부고 생활과윤리교사 홍민기입니다. 우리가 17, 18번 영상 이후에도 선생님이 오늘 16번 영상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월화에 이제 좀 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월화에는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꼭 보고 월화요일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구촌 평화와 윤리라는 주제로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관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배우고, 또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어떤 우리가 철학적 사색이 있는지 배워보는 갈툰과 칸트의 사상도 배우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북한군 또한 파병이 돼서 많이 다치기도 했죠. 심지어 이런 전쟁에서는 드론들이 본격적으로 쓰이면서 기계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사람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란과 미국도 전쟁이 있었죠. 최근에 휴전 발표가 있었지만 또 언제든 중동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현실주의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본래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를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여도 본래 본질은 탐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분쟁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제관계란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제관계란 각국을 통제할 실효성 있는 권위가 부재한 무정부적 상태이다. 즉, 오히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초강대국이 오히려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제 무정부적 상태, 그 누구도 가장 힘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방법은 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아주 강한 권위가 있는 존재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력 균형입니다. 만약 10의 힘을 가진 국가가 있는데 3의 힘을 가진 국가가 있다? 그러면 침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 이렇게 묶이고 또 하나의 3, 4개의 나라가 힘을 합치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여기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동맹국을 만들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겠죠. 이러한 세력 균형, 즉 국가 간 동맹을 통해서만 전쟁을 예방하거나 또는 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 예방이나 또는 억제가 가능하겠죠. 본질적으로는 인간은 탐욕적이고 국가 또한 그런 탐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는 쉽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현실주의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도덕 혹은 정당성과 같은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주의 입장에선 오히려 도덕이나 정당성마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로 도덕적인 목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만 다른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도덕 또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질은
힘과 이익,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이와 반대로 인간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본래 선한 존재, 그리고 또한 이성적 존재이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구성된 국가 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봅니다. 즉 아주 부당한 전쟁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의 원인은 국가 간 오해 혹은 제도의 불완전함으로부터 나오는 다툼이 원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 기준이나 원칙이 완전하거나 서로 간의 정보가 확실하다면 분쟁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분쟁 해결 방법도 현실주의에 비해서 아주 이상적입니다. 국가 간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바탕으로 여기 이 부분은 중요하죠. 어떤 부분이냐?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규범 등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불완전한 부분을 더욱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상주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교황 한 명의 영향력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또한 분쟁이 줄어든다던가 또는 비정부기구, NGO 같은 거죠.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혹은 다른 이런 NGO들의 영향력으로 충분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하죠. 여러분들 현실주의는 이와 좀 다릅니다. 현실주의는 결국에는 가장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이며 이런 단위국가의 욕망 그리고 단위국가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국제기구 등은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와 비교해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각각의 한계점이 있는데 현실주의는 결국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약하면 우리는 잡아먹힌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군비, 즉 군사비를 확충하고 많은 폭탄과 총알을 만들어내는 군비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10에서 15가 됐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더 힘세게, 그러면 더 힘세게 이런 식으로 서로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100이든 1000이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쟁과 무력 행사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뻔하지 않느냐. 인간은 이익을 위해 침공하는 것이 본래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현재 세계에서 나타나는 국제관계의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G7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서구권의 강한 나라들끼리 이제 연맹을 맺는 곳에 한국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협력의 기회로 삼았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의 실제적인 경쟁이나 갈등, 욕망의 그런 경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엔과 같은 그런 단체들이 실제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제적 힘, 실제적 결과물을 나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갈퉁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갈퉁은 평화가 와야 되는데 평화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만 그친 것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그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 같은 삶, 무언가를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치열한 삶의 투쟁을 해야 되는 삶 등은 이거 자체가 재난이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갈퉁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어서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그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 적극적 평화는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차원으로 국가 안보 차원만을 말하지 않고 인간 안보 차원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국가 안보는 여러분들 소극적 평화의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피하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건 소극적 평화이며 국가 안보의 차원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인간 안보 차원이며 이것이 바로 뭐냐? 적극적 평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의 궁극적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쟁과 같은 국가 안보는 물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 자유와 인권의 보장 등도 안보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평화의 개념을 더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전쟁이 멈추어도, 즉 소극적 평화 상태가 달성되어도 빈곤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소극적 평화란 펜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걸로 바꿔볼까요? 범죄, 테러, 전쟁 등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등 모든 폭력, 이 두 개의 폭력은 간접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직접적 폭력이 이렇게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제거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조적 폭력이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1학년 통합사회 시간 때도 얼핏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 옆에다가 착취라고 적으시면 여기 있죠. 착취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충분하지 않은 돈을 주거나 더 힘든 일을 시켜서 부려먹으면서 배가 부른 경우가 구조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래서 비정규직에겐 동일한 노동을 했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것으로서 정규직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구조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폭력은 부정의한 사회제도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비의도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이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했지만 이 정규직 근로자도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의도적으로 적게 돈을 주고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임금이 높은 데를 찾아간 것이고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 측과 타협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온 것인데 다만 사회 구조가 정규직이 유리하고 비정규직이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비정규직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도적인 게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은 오히려 그러한 착취 구조를, 억압의 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를 하면은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코피가 쏟아지도록 일했는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그러면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게, 응?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누가 공부하지 말래? 공부를 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열심히 일하지만 정당한 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당연히 너는 그렇게 차별받는 게 당연하지. 옛날에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 그것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영역, 즉 종교, 언어, 예술 등에서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바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린 애들은 미숙해서 좀 맞아야 되고,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남녀 차별에 대한 것을 정당화하거나 등등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아예 그것이 옳게 된 차별이나 억압이 옳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게 바로 문화적 폭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폭력은 간접적 폭력입니다.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폭력이고, 그리고 직접적 폭력과 다르게 때리진 않으니까 정신적인 영역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 정치 구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안보의 측면에서 인간을 충분하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 즉 폭력 상태다. 폭력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일 어려운 부분인 칸트의 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칸트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칸트가 살았을 시절은 근대 시대이기 때문에 근대의 제국주의가 태동한 시기였습니다. 이미 14세기, 15세기 정도부터 유럽은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16세기, 17세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유럽의 열강들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땅 따먹기와 같은 식민지 병합 전쟁이 한참 벌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전쟁이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구적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폭력성,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번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에 기초하여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국가들이란 여러분들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 공화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국가 지도자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 설명을 다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으면은 정리가 되는 요약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칸트는 특히 환대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낯선 이방인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 환영하는 대우를 하는 것을 환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마치 우리 집을 놀러 온 손님처럼 여겨서 환대해 주는 것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 평화론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근원적 문제는 국가 간에 신뢰가 형성되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구 평화를 위한 여러 조항들, 즉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 조항과
또 하나는 예비 조항입니다. 네, 학습지에는 확정이 먼저 나오고 예비가 뒤에 나오는데 선생님은 예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이렇게 조항을 두 개로 나눈 것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당시에 유럽 그리고 세계는 식민지 병합 전쟁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즉 이미 전쟁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불이 붙은 건 일단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상태를 먼저 막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예비 조항입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졌다? 그럼 이제 앞으로 불날 일을 안 만들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확정 조항입니다. 즉 예비 조항은 서로 전쟁을 멈추게 하는 조항이라면 확정 조항은 이제 갈등의 불씨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예비 조항부터 볼게요. 예비 조항이 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1번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조약은 평화조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 즉 일단 여러분들 전쟁이 있으면 지금 이란과 미국도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략국도 많은 피와 돈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멈추기 마련입니다. 그때 양국은 조약을 맺죠. 더 유리한 쪽에 있는 쪽이 유리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칸트는 이러한 조약, 평화 조약 중에서는 너무 불리하게 만들어서 반발심으로 인해서, 앙심으로 인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약은 평화 조약이 될 수 없다라고 먼저 주장을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칸트 이후에 독일에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패전국인 독일에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그런 배상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독일 시민들에게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칸트가 어느 정도 올바르게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독립국가도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상비군이라는 게 있죠. 늘 준비된 군대. 다시 말할게요. 늘 준비된 군대. 우리나라에는 상비군과 예비군이 우리나라는 둘 다 있습니다.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막강한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죠. 늘 유지되는 군대는 거꾸로 말하면 늘 언제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사람들끼리 있는데 권총에 총알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실수로든 의도적이든 빵 하고 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비군은 모르겠지만 상비군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전쟁을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돈도 많이 흘리죠. 그래서 돈 때문 이런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국가의 채무를 발생해서는 안 된다. 즉 빚을 일으켜서 전쟁을 유지하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채 발행도 반대합니다. 5번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지에 폭력으로 간섭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쳐들어가는 것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의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마치 뭐 이슬람 신정 체제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전복시켜야겠네. 통치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체제와 통치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쳐들어가는 것은 선한 의도인 척하면서 실제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인 척하면서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든 폭력으로 인한 간섭은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번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 장래의 평화 시기에 서로의 신뢰를 불가능해 할 정도의
적대행위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전쟁이 이미 일어난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룰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UFC에서 서로가 뭐 낭심차기 금지, 깨물기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싸우면은 나중에라도 조약을 맺고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고 평화 유지가 가능한데, 이제는 이게 진짜 죽기 살기로의 단순한 그런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서 아주 심한 짓을 하게 되면은 영원한 평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민간인 학살은 서로 간에 금지한다던가, 혹은 병원이나 유치원, 이런 초등학교 이런 데 폭격은 하지 않아야 된다던가, 혹은 상대방의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도 이렇게 타격하지 않는다던가, 어느 정도 서로에게 나중에라도 타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아니 전쟁이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겠느냐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전쟁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6가지 조항을 토대로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확정 조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멈춘 상태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더 먼 미래, 1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까지 이어질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중 하나가 뭐냐? 모든 국가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이때 공화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말합니다. 국가는 군주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공화정의 상징이에요. 공공의 것이다. 리퍼블릭. 그래서 우리 국가는 단 한 사람,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의 것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게 공화정이기 때문에 민주적 법치국가이며 독재자가 없이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화체제 하에서는 통치자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독단적으로 전쟁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공화체제가 국제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봅니다. 시민들 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시민은 적을 것이다. 이게 칸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되는 확정 조항이 모든 국가는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정끼리도 갈등이 날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이나 뭐 다른 석유 같은 자원이 나왔는데 영역이 모호하다던가,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국제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런 국제법은 앞서 말한 공화정, 자유로운 국가들의 이런 연방체제의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단일한 세계국가 이런 것들을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국과 같은 거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은 오히려 여러 나라들의 민주 시민들을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었죠. 다른 나라들의 내정 간섭도 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주권 하나하나 인정받아야 되며, 이런 개별 국가들이 올망졸망 모여서 연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국제연맹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강한 나라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한 국제법으로. 그러니까 즉 칸트는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서 이상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시민법은 즉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는 이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의해 국한되어야 합니다. 국한이란 표현 여러분,
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한 환대권 얘기를 했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환영해야 된다. 환영하고 대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다른 나라에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좀씩 얘기하다 보면은 선한 의도로, 더 좋은 의도로 다른 나라에게 간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칸트는 계속 경계했죠. 단일한 세계국가가 안 된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시민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에서 환영받고 싶으면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왔을 때 환영받을 정도의 그런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의해서만 우리가 서로를 교류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를 감나라 대추나라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해야지. 이 체제에서 저 체제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조건들을 넓혀나가는 건 안 된다. 계속 국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이제 스님이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좀 알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지구를 가장 위력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력은 단일 국가여서는 안 되고 세계 국가가 등장해서는 안 되고 여러 나라들끼리 올망졸망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묶는 그 힘은 국제법, 즉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법으로서 운영되는 국제연맹이고 이 국제법과 국제연맹 또한 각 나라들을 크게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간에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수준에서의 느슨한 연맹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끝으로 다시 한번 읽고 좀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화정들,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에 기초하여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연맹 키워드입니다. 이것에 참여할 것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유엔 헌장을 통해서 유엔이 운영되는 거죠. 이러한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국가 지도자는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공화정이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어때요? 전쟁이 없는 것만을 얘기하죠. 소극적 평화만을 좀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 갈퉁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칸트가 놓치고 있는 부분, 즉 국가 안보를 넘어선 인간 안보의 측면에서 적적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 인간이 이성적인 것처럼 국가도 이성적이다. 이상주의겠죠. 근데 잘못된 제도, 불합리한 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도 등으로 인해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등을 더욱 완성도 높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아주 이상적이죠. 그렇죠? 나는 이기적인 것, 국가도 이기적이다. 힘의 논리, 현실주의겠죠. 그래서 국가간 권력 투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자, 가 이상주의. 국제 분쟁의 해결 주체는 개별 국가에 한정되어야 된다. 이거는 틀리죠. 요거는 현실주의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한정되어야 된다. 현실주의도 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보다 개별 국가만이 현실적으로 힘을 쓰는 거다. 국제 연맹도 있겠고 개인도 있겠지만 그들의 힘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이다. 맞는 말이죠.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배고픈 늑대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디귿, 가나 둘 다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세력 균형으로 하든 이성을 통해서 국제법을 개선하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영원한지 일시적인지 차이도 있겠죠. 그럼 리을 둘 다네요. 국제 분쟁은 제도적 결함보다 인간 본성에서 유래한다. 요거는 현실주의만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있어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 즉 법인체로서의 국가가 파괴되는 것, 즉 도덕적 인격체를 해치는 것이 되니까 부도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평화연맹이 등장했네요. 키워드죠. 국가의 권력에 대해 어떠한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지속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칸트인데 좀 선생님이 설명한 뉘앙스가 이해가 됩니까? 병합, 간섭, 지배 이런 것들을 이게 만연한 시기였어요. 칸트가 살던 식민지 지배 시기니까 이런 것들. 근데 봐봐요. 우리가 유럽 열강이 다른 나라 식민지 지배하러 갈 때는 교묘하게 좋은 말로 갑니다. 신부님들이 가서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미개한 야만 문명을 발전시키는 명목으로 등등의 명목으로 여러 나라들을 지배해 가는 거죠.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지배, 병합, 간섭 등을 국한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연맹이 필요한 거죠. 칸트, 자 1번부터 볼게요.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앞에 학습지에 보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환대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나쁜 짓을 저지른다? 그럼 환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환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무조건이란 말은 거의 다 조심해 봐야 되죠. 다음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원스텝, 투스텝이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마세요. 예비조항과 같이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간 평화조약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가 A 나라와 B 나라 간의 국가 간 평화조약은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긴 영원한 평화라고 돼 있죠. 이건 투스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선 공화정들이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연맹의 통제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영구 평화는 이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가 간 평화조약은 일시적 평화, 그 다음 국제연맹에 따르는 것은 영원한 평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틀린데 침략 전쟁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칸트가 살았을 시절에는 전쟁이 훨씬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예외적인 것들을 다 남겨놓는 거죠. 4번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이게 칸트가 말할 만한 말입니다. 국제법이 이성을 따르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5번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맹에 양도되면 안 됩니다. 이거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넘겨주면 안 돼요. 넘겨주면은 이거는 세계 국가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제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지금
유엔에도 우리가 여러 가입국들이 많지만 각각의 주권은 각각의 나라들이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칸트가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슨한 하지만 이성을 지닌 시민들에 의해서 공화정체 국가들끼리 모인 연맹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가 가능할 것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인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직접적 폭력은 이제 구조적 폭력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주인이 되고 흑인들은 노예가 되는 그런 구조적 폭력으로 되어버렸다. 또한 이것은 문화적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편견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흑인은 당연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보내면 안 되고 늘 천대받아야 되고 그 당연한 거 아닌가?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적적 평화가 추구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갈퉁의 생각이에요. 모든 폭력은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간접적 폭력인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의도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니은 위협에 대항하는 폭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 갈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순간 또 다른 폭력과 전쟁을 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디귿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 모모주의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게 문화적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는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리을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직접적 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역시 봐봐 얘네는 흑인들은 낮은 처우를 받아야 되고 말도 안 들으니까 낮은 처우를 받는 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때려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만 진정한 평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복습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